몽테뉴의 에세이를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읽게 되었는데 읽혀가지고 지금 한 요만큼 정도 읽어가지고요. 잠깐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두려움을 갖는 게 사실이잖아요. 일단은 무겁다. 이것을 하드카바로, 왜 하드카바로? 자, 일단은 무겁다. 그 다음 두껍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순서에 따라서 1장부터 이제 펴봅니다. 1장부터 폈더니,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비슷한 결말에 이른다. 이렇게 하고 제목이 있죠. 그럼 이제 이거에 따라서 몽테뉴가 쓰는 거예요. 근데 뭐 몽테뉴는 분량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았나 봐요. 보니까 어떤 건 되게 길고 또 어떤 것도 되게 짧고 그래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쓰고 지금 읽다 말았는데 그 습관에 대한 거는 습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뭐 거의 논문 분량으로 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자기 마음대로 써봅니다. 건너뛰고 2장 슬픔에 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 정념 즉 슬픔에 가장 덜 사로잡히는 사람들 축에 속하며 그것을 좋아하거나 좋게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슬픔에 대한 자기의 사유를 쭉 얘기를 하는데요. 막상 읽어보니까 제가 몽테뉴를 처음 읽어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니까 이 안에서 몽테뉴의 말이 한 20-30%면은 나머지 그럼 얼마가 돼야 되나요? 70-80%는 다 남의 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30-40%, 60-70%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근데 비율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남의 말이 많구나. 그럼 몽테뉴 이전에 남은 누굴까요? 몽테뉴가 참고한 그 작가들, 저자들은 베르길리우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크레티우스인가요? 아, 여기서 이제 진짜 무식이 뽀로나는데, 네, 루크레티우스 맞고요. 그 다음에 호라티우스, 아까 버질 말했죠. 베르길리우스 되게 많고요. 키케로 같은 그런 이제 로마의 저술가들, 정치가들, 그때는 글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치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분리된 뭐도 아니고요. 열애업은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호메로스가 이례적인 거고, 뭐 저기 누구야, 소포클레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작가,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많은 수가 이제 정계에서 그런 관료, 고위공직자, 관료 활동을 했던 이제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이 이제 인용이 됐는데, 슬픔과 관련해서도 누구를 인용을 하냐면, 이피게니에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피게니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피게니아는 누구냐면요. 아가멤논 장군 있잖아요. 트로이 전쟁에 나갔던, 그걸 이끌었던 아가멤논의 딸이에요. 근데 그 신탁이인가 그게 딸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피게니아를 이제 바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서 클리타임네스트란가 그 사람은 이제 그녀는 여잔데요. 그녀는 아가멤논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전쟁 나간다고 딸을 제물로 바치니까 뭐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한테 또 복수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아가멤논 집안에 이제 엄청 큰 이제 불행으로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거에 나오는 그 이피게니아인데요. 이피게니아 혹은 이피게니아가 괴테도 하나 썼어요. 이 이야기를. 그게 민음사 세계문학 2권인가 그래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이제 아버지의 슬픔, 어쨌거나 이제 딸을 보내야 되니까, 이거 아가멤논 장군이죠. 그런 이제 슬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니오베가 나오는데, 니오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딸도 많고 아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일곱을 뒀다. 그럼 14명인데, 얘가 헤라한테 깝쳤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애 많다고. 그래가지고 헤라가 빡쳐가지고 이제 복수를 한 거죠. 그래갖고 애들을 다 돌로 만들었던가, 이거 뭐 화살로 해서 쏘게 해갖고, 아르테미스한테 죽게 했으니까 이거 화살로 이렇게 했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니오베가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고통 때문에 얼굴이 굳어버렸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얘를 고전에서 예를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슬픔이 적절할 때는 막 사람이 울고 그 슬픔에 대해서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만, 슬픔의 강도가 너무 세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못하고 얼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나는 그같이 격렬한 정념에 사로잡히는 일이 거의 없다. 나는 천성적으로 감수성이 둔하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이성적인 성찰로 그것을 덮어씌워 무디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쓴 거 보면 거의 초등학생 일기같이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요. 3장은 우리 마음은 늘 이제 우리 저 너머로 쓸려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뭐 에피크로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알소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쭉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레퍼런스가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소지가 있는 거고 뭐 좀 다 찾아보기도 하고 뒤져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건데 8장인데 무위에 관하여.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무인데요. 노는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면 수천 가지 쓸모없는 잡초들만 무성해지듯이 그래서 그 땅을 쓸만하게 유지하려면 우리 용도에 따라 어떤 씨앗들에 알맞게 개간해서 파종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정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굴레를 씌워서 강제로 어떤 주제에 몰두하게 하지 않으면 모호한 상상의 벌판에서 절도 없이 여기저기 마구 튄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논문을 쓰지 않고 논문 같은 그런 글쓰기 말고 자유롭게 독서를 하면서 자유로운 글을 써보자. 오히려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쓰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아예 휴학을 하고 그냥 나 스스로 공부를 해보자. 말은 그런데 막상 어떻게 돼요? 전 안 해봤지만 휴학하고 노는 친구들 진짜 많이 봤어요. 뭘 할 것 같지만 사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인데 그 자유라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자제가 들어가는 거, 절제가 들어가는 게 이제 돼야 되는데요. 그런 자유를 개인 스스로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더 안정적이고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호라티우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최근에 나는 되도록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오직 편안하고 호젓하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고향으로 은퇴하였다. 그 전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시장도 하고 그전에는 이제 법조계 인사로 있다가 아예 30 몇 살에 30대 후반에 이제 자기 성으로 기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만 썼다고 했는데요.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내 정신을 베풀 수 있는 호의로 완전한 여가 상태에서 내키는 대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대로 멈추고 자기 안에서 평정을 되찾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큰 호의는 없을 것 같았다. 세월이 흘러 정신의 무게도 더해지고 성숙해졌으니 이젠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더 쉬우리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반대로 여가가 정신을 사방으로 흐트러뜨려가지고 고삐 풀린 말이 된 정신은 남을 위해 쓰이던 때보다 100배나 잡다한 상념거리를 제게 주어 내달리는 것을 보게 된다. 예요. 그것이 어찌나 많은 악몽과 환상적인 괴물들을 낳아 두서도 목적도 없이 이것저것 쌓아 올리던지 나는 정신의 어리석음과 기이함을 내 마음대로 관찰하려고 그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 정신 스스로 그것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말이다. 가만히 있으니까 책도 엉망으로 읽고 쓰는 것도 엉망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엉망인 사유와 그러니까 독서와 사유와 어떤 글쓰기에 내 나름의 한번 형식을 부여해보자.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갖고 지금 이제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세이의 이제 원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끼리 회동하는 의식에 관하여 이건 이제 13장인데 마그리트 그러니까 이게 마고예요. 나발의 왕미 마고까지도 이제 예를 들면서 어떤 높은 사람이 우리 집을 찾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집을 비우면 되게 무례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회적인 호스피텔러티죠. 손님 맞이 어떤 예절 같은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매일 화나게 하느니 차라리 단 한 번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아까 그 내 정신에게 베푸는 자그마한 호의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 예법을 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14장 좋고 나쁜 것은 우리 견해에 달려있다. 이 챕터는 좀 길었는데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되게 철학적이죠, 그죠? 사실 존재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죽음 전에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는 고통,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사유를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 요는 뭐냐면은 좋고 나쁜 것은 우리 견해에 달려있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역시나 그 뭡니까? 고전들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루크레티우스, 감각이 진실하지 않다면 이성 역시 온통 오류일 뿐. 그 다음에 호라티우스, 죽음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괴롭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덧붙이는 그 몽테뉴의 생각이 결국 이제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는 사실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의 통상적인 전조인 고통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죽음을 문제 삼지 말고 뭐를 문제 삼자? 고통만 문제 삼자. 고통이라는 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도 전격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그런 고문이나 이런 걸 이겨낸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다?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여러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3가지 조건의 삶을 살아보았다. 1번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 힘들 때였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때가 편했다는 거고요. 2번은 돈을 갖게 된 상태예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같이 생겼단 말이죠.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돈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여행도 가고 하는데 돈을 챙겨갖고 가니까 겁나는 거예요. 혹시 집마차가 이 내 돈을 훔쳐가면 어떡하나. 돈을 도둑 맞으면 어떡하나. 나 지금 가진 것도 많은데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뭐 어디 그 톨스토이 미나 같은 데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제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돈이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많은 거죠. 이 돈을 어떡하지? 네. 돈을 어떡하지 진짜?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뭐 뭔지도 모르는 거를. 이런 것도 이제 웃기고요.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여유와 궁핍이라는 거, 이런 것도 결국 이제 좋고 나쁜 건데요. 여유는 좋은 거고 궁핍은 나쁜 거잖아요. 이것도 뭐에 달렸다? 우리의 견해에 달려있다. 이런 거. 자기 탓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오래 고통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포는 굉장히 기이한 정념이다. 우리의 판단력을 굉장히 이제 흐리게 한다. 이러면서 또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철학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해서 이제 이거는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이제 상상의 힘에 관하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일담한 거는 23장인데 습관에 관하여입니다. 습관에 대해, 그리고 기존의 법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에 관하여인데요. 어떤 시골 안악이 갓 태어난 송아지를 2팔에 안고 다니며 계속 쓰다듬다 보니 그 일에 익숙해져서 다 큰 황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더라는 이야기를 처음 지어낸 사람은 내 보기에 습관의 힘이 어떠한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다.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다요. 그래서 진짜 습관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에게 있어서 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몽테뉴의 사유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 하면, 한 개개인의 습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회, 한 부족, 한 국가, 이런 단위로 이제 확장이 되면 이게 습관이 아니고 뭐가 돼요? 관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관습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놀랐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시중을 두는 공창이 있고요. 더욱이 남자들끼리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여자들이 전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이건 디테일이 중요한데 아마 그 레비스트로스가 몽테뉴를 인용했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어디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식사할 때 이러저러한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또 어떤 집단이 있고, 유산을 줄 때 자녀가 아니라 형제나 조카들한테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렇게 그 가족의 범위를, 가문의 범위를 이제 넓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슬퍼하지만 노인의 죽음에는 잔치를 하는 나라도 있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아내들이 재혼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그게 안 되는 또 나라도 있고요. 여성의 지위도 나라마다 너무 달라서 그것이 되게 하찮게 취급되는 나라도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여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그럼 여자가 나중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웃 나라에서 여자를 사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어떤 지역에서는 죽은 자의 시신을 익혀서 죽처럼 될 때까지 갈아서 술에 섞어 마시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장례 방식이 개에게 먹히는 것인가 하면은, 또 어떤 곳에서는 새에게 뜯기는 것이기도 하다. 이거 조장이네, 티베트에. 그런 거도 이제 그렇고, 이 장례 풍습이라는 것도 그 나라가 그 문화권의 그 상태가 다 다른 거잖아요. 자연 조건이. 예컨대 이제 그 티베트 같은 그런 고원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묻을 땅도 없고요. 수장을 할 수 없고 물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장을 한다고. 그래서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그걸 비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노약자 클릭주의 한 거를 클릭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죠. 시신이 있으면 그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진 제사장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거의 뭐 의사라 봐야죠.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 해부하다시피 이렇게 시신을 해체를 하죠. 해부가 아니라 해체를 하죠. 그러고 이제 새가 와서 이제 뜯어먹기 좋게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역시나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서 조금 놀란 적이 있는데, 문화권마다 이제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재미가 있어갖고 조금 더 읽어보면, 제사에 관여하는 여성들을 지키는 내시들은 매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부러 매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코와 입술을 베내는가 하면, 귀신과 통하고 신탁을 받기 위해서 사제들 스스로 두 눈을 파내는 곳도 있다.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곳도 있는데, 범신론에 그러니까 조금 원시적인 형태, 그러니까 이걸 다신교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일본도 그 모노노케 히메 이런 거 보면은 이노시시, 그러니까 멧돼지가 신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폄하할 때는 잡신 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 역시 믿음의 체계이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이라든지 좋고 나쁨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식의 어떤 다신교가 지배되는 사회가 있는 반면에 이제 기독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렇게 유일신이 또 이제 유일신을 믿는 곳도 있고, 이건 이제 종교학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신으로, 지금 읽었네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나 정념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한다. 또 해와 달과 땅은 주된 신인데 하늘을 보고 땅을 만지면서 맹세를 한다. 그곳에서는 생선이나 고기를 날로 먹는다. 일본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문화인류학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영혼도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희귀하고도 몰상식한 생각을 가진 나라도 있다. 이 경우에 이제 흥미로운 건 희귀하고도 몰상식한이라는 이제 수식어인데요. 이게 1588년 판본에서는 자연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이라고 돼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희귀하고 몰상식하다라고, rare and 그 시빌의 반대말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레의 생세빌른가? 뜻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빌하지 않는 거죠. 문화화되지 않는 거죠. 야만인 거죠.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나라도 있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몽테뉴의 생각이 확 반영이 되네요. 영혼이 없다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고 희귀하고 몰상식한 것이다. 그러니까 야만적인 그런 사고다라는 게 여기서 확 드러나 버리네요. 근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정말로 상세하게 적고 있어요. 되게 몇 쪽에 걸쳐서. 어디서는 사람 살을 먹고 살기도 하고, 어디서는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당연시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관습,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보다 더 사회적인 어떤 규범, 약속에 가까운 뭐예요? 법에 대해서 또한 이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시점에서 지금 멈췄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부활을 100쪽을 남겨두고 있는데 결국 주말에 읽지를 못하고 또 다음 주로 이제 넘겨야 되겠는데, 몽테뉴를 산 김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읽은 게, 사실 저는 이 몽테뉴의 수상록을 지금 처음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미안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접했던 여러 그 세계문화 전집이나 사상 전집에 보면 파스칼의 팡세도 들어가 있고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도 들어가 있고, 뭐, 쇼펜하우어, 뭐, 니체, 이런 식의 이름들, 책들이 이제 보였는데, 이 몽테뉴도 있었어요. 몽테뉴의 수상록. 저건 뭐지? 몽테뉴? 수상? 근데 이상하게 그 책을 사야 되는 어떤 순간에 몽테뉴가 아닌 딴 거를 사는 거죠. 예컨대 파스칼의 팡세를 읽었거나,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샀거나, 뭐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거를 뽑았거나, 뭐 글빵문고나 뭐 그레이트 북스나 뭐 그런 식의 이제 아마 학원문고나 그 문고판 시리즈였을 건데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상하게 몽테뉴가 제 시야에서, 제 손가락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손에 들었으니까 한번 이제 읽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읽었는데, 아마 제가 어릴 때 이거를 이제 읽었더라면 놓쳤을 것들을 지금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 아마 그때 이제 그런 책들을 읽을 때는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지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몽테뉴의 이 에세이를 읽는 마음은, 뭐 그런 게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진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읽는 거죠. 책을 좀, 뭔가 공유되는 지점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힘든 부분, 그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로받는 거, 아까 말한 거, 나쁜 거, 좋은 거는 우리의 견해에 달려있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사실 보면 법륜 스님이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엄마가 지금 뭐 7순 넘은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주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옛날에 쓰여진 책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 계속 읽히는 거, 그게 고전이잖아요. 이런 책들이 이렇게 읽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이제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점검해 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에세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단수로 하면 에세인데 이건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런 단상들을. 그래서 정관사를 써가지고 붙여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레제세? 레에세? 잘 모르겠는데, 이 레가, 복수 정관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는 책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각 챕터별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갖고 봐도 좋을 것 같고, 마치 이제 그 점에서는 우리가 니체의 아포리즘을 이제 찾아볼 때 그 마음과 비슷하게, 그런 태도와 비슷하게 접근해도 될 것 같고, 예컨대 뭐, 전에 영상 찍은 것처럼 웃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럼 몽테뉴는 뭐라고 했지? 뭐 뒤져봤을 때 몽테뉴에도 웃음이 있으면 이제 한번 보는 거고요. 아까 말한 죽음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상상이라든지 무위 이런 건 키에르케고르 그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꽂히는 주제, 관심 있는 주제를 여기서 뒤져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또 2권하고 3권도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이 오면은 아마 훑어보고 또 한 번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저게 저의 스킨답 서스인데, 스킨답 서스가 위로 올라가서 지금 로베르트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를 거의 뭐 5권을 이렇게 가로로도 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빨간색 장미는 제가 지금 시들어가지고 저걸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는데 한번 말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